한마디로 법을 갖고 놀았다. 오늘 윤석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보인 모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출신이라는 자가 저기에 나와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아주 강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자근자근 씹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빠른 취재로 뛰고 있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게 강하게 뭔가 한 건 해주십시오. 네, 빨리 가죠. 왜냐하면 괴로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네네. 괴롭지만 시원하네 이런 거 있죠. 네. 맵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네.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수연입니다. 요즘 스픽스 안 나오고 다스베이다 그 뉴스 공장에서 완전히 상종값 뛰다. 아니요, 저는 스픽스를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잘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스픽스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되게 자, 정치적이다. 신용환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특종 제조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앞으로 이제 큰일 하실 텐데 어서 오시고요. 네. 조금 이따가 윤석열 제대로 밟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한 분 모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이면 정치평론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현장 상황 더 잘 알고 계신 분인데요. 박성원 광명시장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빛의 도시 광명에서 왔습니다. 예, 빛의 도시 광명. 광명. 그래요. 광명 인구가 전 한 100만 명쯤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좀 있으면 100만 명 될 겁니다. 아, 지금 28만 명입니다. 28만 명인데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광명역 있죠. 그리고 공항철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서울하고 가까워서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 박성원 시장 모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시작하는데 무려 7,1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욕 열심히 해주시고 질문 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시원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반들은 뭐가 저렇게 좋나라고 하시는데요. 윤석열이 오늘 보여줬던 그 모습에 우리는 울분을 즐겁게 그리고 제대로 한번 비판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내용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석열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검찰 조직이 윤석열이 다시 살아온다 설사 탄핵되더라도 정권을 국민의힘이 재창출하면서 사면받으면 된다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저희들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출석하자마자 본인이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았다.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빨리 듣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서 1.1배속 정도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박 시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분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철들고 나서 살아왔던 사람이 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느낌입니까? 철이 언제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직 안 듣자마자 예. 저 철든 기준이 언제일까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무책임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리고 국회 난입의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완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국민들은 정말 이게 리더의 모습으로 보일까? 진정한 리더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판단하고 사필기종으로 끌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네네. 산 사람 맞긴 합니까? 아니면 저 말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실제 나 아닌가 알아.
어떤 종류입니까? 자유에 대한 신념이 많죠. 그래서 매번 자랑을 했잖아요. 대선 과정부터 집권 이후에도 자유론에 심취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프리덤 오브 초이스, 아마 밀턴 프리드먼의 그 자유론에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끼리 농담을 했거든요. 책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보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딱 한 번 본 사람이다. 아주 그 유명한 농담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본인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의 신념하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설문에 보시면 어떤 연설문에는 29번 뭐 30몇 번씩 나오죠. 자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면 자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없앴습니까? 본인이 없앴습니다. 자,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저렇게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장인 것처럼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제 파괴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나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발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왜 헌재 나들이를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빠짐없이 계속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뭐 저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공개할 준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어떤 뭔가 심각한 이제 작전 변화가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는 지연 전술에다가 천천히 이제 불법 프레임을 통해서 비협조하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법원 폭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외부에 드러나면서 뭔가를 시도하기 위한 전 신호탄이라고 보고 도대체 뭐가 진행되고 있는가? 검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경호처와 최상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황. 우리가 경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 벨트를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 단독 보도 형식으로 좀 이따가 이상호 기자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어쨌든 오늘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 자, 이상하다. 생각보다 상태 괜찮은데 어떤 메시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았어요. 네. 중간에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야, 이거 뭐야? 얼마나 아프길래? 자, 그러면서 실제로 대통령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원 간 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은 진짜 있는 절차 없는 절차 다 써가면서 법을 피해갈 것이다. 근데 역시나 정말 병원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 사람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고 정말 뭐든지 다 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아까 그걸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지만 헌법수호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서 감히 윤석열이 헌법수호라는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헌법과 법률을 다 파괴를 해놓고 그리고 법원 난동 사건도 사실은 본인이 뒤에서 선동질을 하는 게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니까 니네도 잘 한번 판단해봐라 라는 식으로 정말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걸 보면서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상당히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지금 헌법 그 나들이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이제 본인이 나왔다가 체포가 될까봐 못 나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때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짐짓 걱정되는 듯이 폭력은 안 된다는 식으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거 봐라, 나 살아있다. 나 여기 또 나왔다.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 시장님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어쨌든 이제 민주당 소속이라는 걸 일단 제쳐놓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 5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민심과는 괴리가 없습니까? 그 현재 여론조사를 저는 이제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그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잠을 못 자고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불안한 것이고 이 그 현재 저렇게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자체가
민생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언론까지 가세해서 자, 윤석열 일당 그리고 배후 세력, 검찰 조직, 국가기관, 최상목 포함해서 이제 언론까지 다 이제 덮어서서 야, 윤석열 뭐 잘못한 건 뭐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먹히고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구테타는 3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검찰 독재 연성 구테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제 계엄군이 딱 현출되면서 아 이게 실제로 독재가 진행되고 있구나 느꼈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3년 전부터 계속 고통받아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냐면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죠. 지속되는. 이를테면 바이든 날리면 네. 분명히 우리가 들었는데 그렇죠.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뭐 김은혜가 나서고 언론이 나서더니 바이든 날리면 그러면은 완전히 좌파에다가 맞아. 빨갱이가 되는 그런 엉터리 세상이 지속돼 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성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아무찍 소리 못하고 그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그 기사 쓴 기자는 비행기도 못 탔어요. 순방 가는데. 그리고 동조한 경향신문 한겨레 기자는 비행기 못 타고 삥삥 돌아서 자기네 돈 내고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렇게 해서 또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 해산하려고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네. 서부지법에 우리 차 부장판사께서 물어봐 주셨죠. 그것 때문에 뜨거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최상목한테 준 거 없다. 그러니까 김용현 의원이가 아, 내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는데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을 언론과 국임당의 협조 속에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고 오늘 국민 상대로 전 국민 바보 만들기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만들기 이런 표현은 아주 좀 뭐 좋은 표현이고요. 국민을 개무시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오늘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수사 결과 다 나와 있는데도 그렇죠. 저렇게 이제 새빨간 거짓말 시키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윤석열을 떠날 때 했던 말이 있죠. 그때 제가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드린 말씀이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리고 자기가 하면 선 남이 하면 악 내로남불 뭐 나름 고상한 표현들입니다. 근데 조금 저작거리용어로 표현하면 입 벌군 거죠. 지금 본인이 똥줄이 타서 이제 공수처나 다른 사법적인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달려갔습니다. 소위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를 인정할 용기도 없고 실패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듯이 자기 스스로 뭐 자결까지는 우리가 너무 과하다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다 인정하면서 후배들을 용서해라, 직원들을 용서해라, 하위직을 용서해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은 아예 영화에서나 박제되어 있는 일이고 초지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쫄보의 모습 그대로, 무책임한 모습 그대로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부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신범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확신범이라 그러면 잘못하면 확신범이기 때문에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 있죠.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스스로만 그냥 회로를 돌린 거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확신범하고도 분명히 다릅니다. 결론은 참 못한 표현이지만 입 벌고 그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가 구축해놓은 환상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있다. 근데 기왕에 입 벌고 아니고 좀 욕을 하려면 확 하시지. 할 때마다 입 벌고 그럼 차라리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 뭐 이렇게라도 하시든지 너무 점잖으셔서 저렇게 이제 하시는데 젠틀한 스타일. 젠틀한 스타일. 젠틀한 지식인의 스타일입니다. 한계죠. 지식인의 한계. 전 장바닥 출신인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윤석열이 이런 방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입벌군데 거짓말을 네.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경찰 때 수사 많이 하셨죠. 지금 또 네. 변호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면 네. 이게 대통령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술한 사람이 아니, 그때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술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 윤석열의 이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지금 윤석열이 자신의 잘못을 김용현한테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몰랐다. 김용현이 그 쪽지 나는 모르겠고 김용현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김용현이 지금은 아니다. 윤석열이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재판정에서 진술을 바꿀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일 모레가 걱정이에요. 다음에 김용현이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오잖아요. 네, 증인으로 나오죠. 이 인간이 다 덮어 쓰겠다라고 네.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냥 내가 안 했고 김용현이 했다. 이런데 김용현은 그래 내가 한 거 맞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끝인 겁니다. 아니 잠깐만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이라는 거는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근데 그래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모든 사람들과 다 입을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포고령하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김용현이 했다라는 식으로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용현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진술을 했는데 제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김용현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근데 거죠. 사실 김용현이 그 법원 폭동 이후에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차부장이 그걸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했거든 윤석열이. 네.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잘 모르겠다. 라고 하다 가물가물하다. 나중에는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김용현이 변호사 통해서 입장 냈습니다. 자기가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김용현이 덮어 쓰는 형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올라가 있는 5가지 의제 중에서 지금 첫 번째잖아, 포고령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포고령에 사실상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최상목한테 전달된 것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최상목은 대통령한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윤석열은 나는 준 적 없다. 준 적 없고 네네. 아마 줬다면 김용현이 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인데 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포고령은 여전히 자기가 초안 쓰고 대통령이 법조문까지 그렇게 확인하면서 얘기했- 검토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바로 그 최상목과 관련된 게 대단히 폭동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로 접어드니까 그거 기억 못한다고 했고 김용현이 그거는 내가 준 것 같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꿨거든요. 지금 두 분이 가슴 철렁철렁한 말씀하셔서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더 열불도 나시고 할 텐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입니다. 네. 더 이상 뽑아먹을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김용현 씨랑도 회의를 쭉 해보고 했잖아요. 이익 공동체 확실합니다.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을 때는 빛의 속도로 손절칩니다. 이미 손절쳤습니다. 자, 탄핵 사유 충분하고 그리고 내란죄의 혐의도 차고 넘치는데 그래도 좀 연륜이 있으시니까 이게 진짜 탄핵되거나 윤석열이 감옥 가서 평생 있지 않고 혹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나 기우일 뿐이죠. 실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생길 것이 없으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중심은 국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그 국민, 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은 법치주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윤석열이 당당히 나와서 하는 이유는 어차피 누구나 국힘이든 누구든 다 국민이든 어쨌든 헌재에서는 이건 탄핵이 인용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것을 뒤로 최대한 늦춰가면서 또 다른 것을 획책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탄핵에 대한 인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절차적 과정들을 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이 우리의 법치주의 정신에 맞춰서 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네. 다만 끌고 있을 뿐이지 네. 우리가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네. 단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이테크님께서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윤석열 지금 국군 수도병원에서 감방으로 안 가고 있다. 이거 뭔 일이냐라고 질문 주시고 앞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던데 혹시
윤석열하고 같이 일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구치소 왜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뭔 저렇게 오래 하고 있습니까? 검진할 것도 없고 지병도 없다는데. 누가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술을 못 먹어서 알코올 중독인데 그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농담으로는 또 이것도 있더라고. 링거에 알코올을 주입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정말로 윤석열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이제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허탈하니까요. 네. 그 몇몇 분들이 이런 농담도 해주셨어요. 뭐 구치소에서 나오는 요구르트랑 뭐 사과를 해서 변기에 집어넣으면 이틀 있다 꺼내 먹으면 막걸리 맛이 난다 그러면서 막 농담도 하고 그걸 내가 전해줬다고 막 농담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허탈하면 그런 농담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계산된 행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3시 40분경에 헌재 일정이 끝났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끌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대기 중이잖아요. 예. 공수처에서는 헌재 일정 마치는 시간 맞춰서 한 3시경에 의왕으로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9시까지는 강제로 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9시 이후부터는 이제 피의자 동의 없으면 수사 불가능하니까 제가 봤을 때 9시 이후에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수처는 아주 무력하고 뭔가 못하는 집단이야. 여태까지 아직 구속시켜놓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 수사는커녕. 그건 뭡니까? 검찰로 빨리 넘겨야 된다는 당위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뭐 할 거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이 매우 복잡한데요. 지금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아니죠. 윤석열은 지금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왜 진료 받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예약돼 있었다. 야, 그러면은 뭐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도 하지 않는다. 어제 의무과에서 진료를 했는데 허가받고 외부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 공수처 있어봐야 소용없다. 난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윤석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정말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의사를 만나야 될 때는 그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뭐 병원에 가거나 하는 게 용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저녁에 9시 넘어서 들어왔다가 내일 아침에 또 조사를 할 시간이 되면 또 뭐 병원에 가서 아직 남은 뭐 일정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적 감정으로는 빨리 수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뭔가 지금 이상하다. 봐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법꾸라지 기술로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이렇게 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국민들도 야 뭐야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단죄에 대한 열기가 식을 수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막을 길이 없습니까? 권력을 가지지 않으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그 지금 헌재에서 탄핵 인용에 대한 절차를 빨리 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국민적 눈높이에서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국민적 압박 이런 것들을 가해 나가는 작업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과 같은 저런 이제 그 심리 속도라고 하면 뭐 본인은 24명을 지금 정인으로 신청했지만 뭐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계속 심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가장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속도면 2월 달에 끝을 낼 수는 있겠습니까?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예고하는 게 미리 이제 한 번 뭐 다음 심리만 예고하는 게 아니라 쭉 싸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헌재 입장에서 뭐 정해진 시간이 딱 데드라인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많이 소화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증인 신청한 중에서 미리 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나오는 증인을 신청하는데 여러 뭐 작전들이 있겠고 요령 그야말로 잔기술 잔깨 잔머리가 발달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는 준비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헌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법치가 더 무너지고 지난번 폭동을 보면서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정해진 절차에서 일부러 시간을 늦출 이유가 1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다수의 증거 신청과 지금 24명의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 아니고 다음번에 심사를 통해서 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보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무슨 투표 관리관 뭐 투표 사무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를 뭐 여기서 밝히겠다 이런 거 같은데 이거를 저는 헌재에서 다 받아들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헌재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 뭔가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오늘 언급이 나갔죠. 근데 사실 저는 헌재에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진행되는 재판을 봐도. 근데 중요한 거는 헌재 결정이 나도 좀 승복할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과연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그 가능한 것이겠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김성훈, 뭐 이광우 이런 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일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게 말이 한 번도 됩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뭐 하고 있어요? 저들이 저렇게 활보하고 있고 경호처가 다시 역진하고 있고 양심적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오늘 그 대제 판정 들어가는 거 한번 사진 하나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 한 장의 사진이 대단히 상징적이다. 윤석열의 귀환을 요거 말고 다음 사진이요. 윤석열의 귀환을 보는 것 같다. 이거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유광우거든요. 네. 경호본부장. 그 저 뒤에가 유광우가 입털만 가던 바로 그 선수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김성훈. 김성훈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감히 대명천지에 윤석열 앞세우고 헌법의 요람인 대법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아무것도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가 민주당이 가진 것은 의석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뭔가 의결하거나 움직이면 의회 독재라고 바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1도 상상할 수 없던 저들이 활보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검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검찰에서는 공수처 무력화시킨 다음에 빨리 넘겨라 압박해가지고 들어오면 석방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까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이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 이제 이걸 알고 지금 대응해야 한다.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심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상우 기자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니 답답하다는 거다. 두봉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검찰이 만악의 권한이다. 먼지털이님 석방된다고 포근이TV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22,000명이 이 방송 함께 해보고 계신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시면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우리 이지연 위원장께서 좋아서 웃는 건지 저를 비웃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수 같은 것이니까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 다들 보십시오. 표정 5분할 하면 나가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윤석열 저희들이 끝장내겠습니다. 자, 끝장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말과 최상목은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개헌 발표에 의해 접은 종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먼저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당시에 고민정 의원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먼저 보고 와서 도둑놈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통령이 준 대통령이 자료입니다.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직접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어떻게 지금 답변했는지 그것도 들어보고 우리가 제대로 따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상우 기자 일단 해설 좀 해주세요. 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옆에서 윤석열이 주지 않고 옆에서 누가 줬다고 하면 그 최상목은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그 기억을 못 합니까? 옆에서 누가 줬는지도, 아니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지시를 했다거나, 일단 종합 해설 좀 해주십시오. 뭐 해설할 게 뭐가 있어요, 저게. 그냥 너무나 잡범 수준의 어떤 논리라서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참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상목은 지금 고민정 의원의 질문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담긴 내용을 전달받았느냐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너한테 직접 줬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주긴 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누구 옆 사람 시켜서 받았어. 그래서 대통령한테 받은 거 아니야라며 당장 지금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네가 이 계엄을 주도한 내란 수계로서 그런 취지의 지시를 누군가를 통해서 했겠지. 했냐 안 했냐를 묻는데 아예 안 했다라고 완전히 지금 뒤집어 버리는. 저거 보면은 정말 졸렬하고 한심한 자들이다. 최소한의 염치나 도의를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눈에 너무나 선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서글프고 참 참담합니다. 그 동시대에 같이 일을 했던 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됐죠. 저분이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넘게 아마 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 일반 상식으로 대통령, 자기가 뭐 모시는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주는 종이를 안 봤다. 물론 쪽지를 안 줬다고 그래 얘기를 하죠, 윤석열. 아마 쪽지를 안 줬죠. A4지를 줬지. 그러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쪽지라고 작은 파우치 계속 연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졸렬하게 답변하는 거에서 또 연상되는 거 있죠. 명태균 씨 거 변명할 때 나는 뭐 연락한 적도 없고 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뭐 거의 말투도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많이 보던 대자비 장면들입니다. 항상 저렇게 졸렬하게, 그리고 등 떠밀고, 국방장관한테 이제 등 떠밀고, 그러다가 아마 한 방 크게 맞을 날이 곧 올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 그 수사팀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비상입법기구,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3일 전에 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판사가 물어본 게 이게 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랑 같은 건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어떤 국회의 기능 마비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최상욱이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는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쪽지에만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법을 만들으라고 했을 거고요. 행안부 장관이든 다른 장관한테는 조직을 만들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저들이 F4 회의에서 과연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랑 그렇죠. 관련된 회의를 했을 거 그런 아니에요. 저들은 이제 진술을 맞추기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그거는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걸 전제로 그렇죠. 한다는 네네. 것이 상식인데 국회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별도로 그냥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보는 거 검토하라는 거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상입법기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내가 재혼 결혼식을 하려고 결혼식장 잡으라고 지시한 거야. 그건 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 이혼이 아니라 그냥 따로 한 번 더 따로 하는 한 거다. 번 더 내가 그 결혼하려고 그랬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자,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장이 이제 하셨던 말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은 당사자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쪽지는 전해줬는지 그거는 모르겠다. 김용현이 했다. 이렇게 해서 주장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검찰 또는 경찰에서 이걸 입증해냅니까? 윤석열이 시킨 거를?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를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컴퓨터를 확보를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용현이라는 자는 지가 그 컴퓨터를 망치러 가지고 다 깼죠. 부숴버려 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이제 소위 말하는 가담자들이 네. 휴대전화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네. 공직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뭐 그것은 도덕적으로 뭐 쌍욕을 하면 되지만 경찰에서는 어쨌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셔야 스픽스 구독자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증거와 증언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증거는 사실은 컴퓨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확보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 증언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이렇게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뭐 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도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법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으라고 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그것만 보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검토를 시켰든지 그 밑에 사람들한테 뭐라도 내려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중심에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이 대목의 중요한 특종을 MBC가 어제 했어요. 그걸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MBC가 단독 입수한 바로 그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MBC가 입수했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예비비, 두 번째 보면 국회 자금을 고갈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예산 편성하라. 이 세 가지가 앞에 똥고뱅이 딱 있고 이렇게 기존의 다른 그 계엄사에서 나온 문건 비슷한 포고령식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저는 MBC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입수했다고 생각해요. 자, 어디서 입수를 했을까요? 저거는요. 기재부에서 입수한 거죠. 기재부에서 입수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는 것. 그렇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진으로 찍혔거나 이러면서 나왔다. 그렇죠. 기재부는 아시다시피 아주 견고한 자신들의 아성 카르텔이 있는 예. 조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차관에서 멈추지 않고 터져 나갔다. 실행 부서로 지시를 거치면서 흘러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밖으로 리크한 사람은 부당한 지시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제보했을 텐데 저는 그게 나중에 수사가 시작됐을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MBC가 확보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자, 저 서체 그리고 저 밑에다가 줄 긋는 것 동그라미 저기 앞에 치는 것 저런 방식으로 서류를 만드는 데가 일반 행정공무원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런 문서가 네.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저걸 만들었을까? 그러면은 서체나 양식을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교해 보면 좋은데요. 포고령의 서체와 양식 글자 사이즈까지 똑같습니다. 네, 실제. 맞습니다. 그러면 포고령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김용현. 예, 그러면 김용현 씨랑 아마 결국 윤석열 둘이서 누가 타이핑을 했든지 간에 보고 같이 승인을 했겠죠. 자, 포고령을 만들었다. 기재부 장관한테 줘야 되는 저런 불법적인 것까지 김용희가 작성했다라고 해서 윤석열의 추인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김용현의 잘못이에요. 추인한 윤석열 잘못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윤석열이가 다 지시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윤석열은 지시한 적이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윤석열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최상목 총리는 멍청한 척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멍청한 척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저것에 대해 정확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스타일이다. 지금의 과정에서 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계속 멍청한 척하면서 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판에 가면 결국에 자기가 부여할 것 같으면 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양식을 만든 것도 저게 기재부 장관한테 갔든 안 갔든 어쨌든 저게 행안부 장관까지도 갔을 수 있을 거다. 네.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무장관이나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아까 말씀하셨던 국권문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거고 진술과 증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인지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먼저 제시를 할게요. 당장 우리가 보듯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최상목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 하겠다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다시 말하면 이 내란에 있어서 대단히 가장 중요한 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의율인데 국무위원들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김용현 하나 건드려서 김용현한테 다 모든 거 덮어씌우고 윤석열까지 빼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계획 같은데 일단 1차 계획은 그래서 조기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릴 태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경호처에 대해서 그 핵심 3인방에 대해서 사실상 지네 마음대로 사면해버렸잖아요. 그건 동시에 가장 그 국무위원들과 군부 그리고 김건희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안가회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증거인멸팀을 경호처를 통해서 경호처와 검찰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확실한 검찰의 이상 징후잖아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해태하면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윤석열을 석방하기 위한 플랜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건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현재 검사가 오늘 페북에 조금 전에 올린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진해원 현직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분이 법리 해석에 대단히 정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 검찰청 소속 검사 같은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어도 피의자를 그냥 석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방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호처 김성훈에 대해서 왜 기각했어? 라고 물어도 법무장관이 누가 어떤 검사가 왜 기각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실무정이 했다는 거. 근데 어떤 것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사가 석방시켜 버리면. 근데 우리가 저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왜? 여태까지 검사들은 저렇게까지 이상한 짓을 안 했으니까.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검찰청법이랑 검찰 사무사건 규칙 다 뒤져봤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보면 저기 이제 법무부 장관 명으로 좀 하게 돼 있는데 87조에 따르면 피의자 석방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 추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석방하는 건 가능해요. 이유가 있어야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시듯이. 그래서 87조에 검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석방할 수 있고 그리고 141조에 보면은 석방 지휘서를 검사가 작성해가지고 이감 지휘서와 함께 이성 지휘서를 해당 기관 그냥 저 구치소로 보내면 바로 이 절차 없이 석방해야 되고 석방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검찰이 마음대로 석방할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공수처에 있어, 신병이. 자,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28일까지 더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이틀을 시간 벌었으니까 그 전에 상설특검이 통과돼 버리면 상설특검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신병을. 네. 그러면 현 검찰이 손을 못 써. 그래서 오늘 최상목이가 뭐랬냐. 자기 분에 넘치게 지금 AI 관련 법안이랑 그 방송법 개정안이랑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내란 특검에 대해서만 상정을 보류했어요. 언제까지? 31일까지. 그러면 31일은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시점이 이미. 28일쯤 넘어가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28일까지 버티기도 어려워. 그 전에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공수처가 매맞아가면서 버텼어. 그래도 31일이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만약에 풀어줬어? 그렇다고 우리가 폭도들처럼 서울지검을 점거할 겁니까? 우리는 못하잖아. 아니, 근데 아무런 수술 방향이 없는 거. 그리고 경호처가 지금 초롱성을 쌓고 있잖아요. 용산 관저에서 공성전 한다고 수성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대단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치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을 거잖아요. 그 지탄 따위는 신경 쓰지 아니, 않는 그러니까 집단이지 그렇게 않습니까? 지탄을 받으면서 풀어주고 나서 검찰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디올백 같은 경우에 네. 그걸 못 얻었습니까? 디올백으로 콜검했잖아요. 뭘 얻었어요? 그다음 검찰 정권의 유지를 얻었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얻을 게 없지만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검찰 정권은 계속 되는 것이죠. 지금 현직에 있는 자들은 어차피 정권 교체되면 검찰청 없어지고 그 자리도 없어지지만 당장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위원장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좌천된 인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김성원이 풀어줬듯이 그리고 아무런 다툼을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어제 오늘 그 뉴스에 나온 것만 봐도 명태균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아예 가스레인지에 집어넣어서 뭐 폭파해라 네네. 등등등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서 폭파해라 뭐 등등등 황당하죠. 명태균 사건이 몇 개월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거기에 등장인물이 정말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뭐 홍, 유, 이, 김, 뭐 박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줬죠.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의뢰한 적도 없고 하고 딱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거기서 큰일 났다. 그 뒤에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정권 다 무너지고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자레인지 놓고 폭파시키고 뭐 비밀번호를 몇 자리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도 눈치 따위 신경 안 쓰고 비난 따위 신경 안 쓰는 거죠. 지금 웬만한 뉴스에 사람들이 이제 놀라지 않아요. 상상 이상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의 핵심이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이 일종의 집단범죄 같은 걸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게 검찰이 진짜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진 않고요. 이미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한 행태 그리고 최상목의 모습 그리고 얼마 전에 벌어졌던 그 서부법원의 그런 그 난동 사건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이 상황이 이렇게 넘어갈 거를 보지는 않고요. 저는 서부법원의 폭행 난동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저는 80년대 저도 학생운동 했지만 그 상황에서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군부독재 한 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지금의 이들의 이 모습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내란 폭동을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양심 있는 국민과 양심 있는 검사들과 양심 있는 재판관들이 저는 이 문제를 살피기 기준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질문을 드리면 정의를 내세우는 국민들 민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이 이익의 논리가 부딪혔을 때 정의가 이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권력 내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가. 자,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윤석열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지금 머리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했거든요. 네. 저거 어디서 했을까요? 경호처에서 누가 가서 답해주세요, 누가. 경호처에서 가서 지금 이제
저걸 하고 있지 않나요? 동선이 지금 10호에 10호. 그렇죠? 예. 윤석 10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아 10호. 네네. 예. 죄수번호. 네. 죄수번호. 예. 공공이- 십성렬이라고 수입 하고. 번호. 근데 예, 약간 예. 욕 같으니까 예. 윤석 10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네. 윤석 10이 윤석열이라고 그러고 예. 예. 아, 열이네요, 윤석 10. 열. 윤석 예, 10. 예. 10번이니까. 그 감방에서 경호차 타고 헌재 오는 과정에서 미용실이 있나요?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외에 미용 인력이 있나요? 근데 저거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병원 갔잖아요. 상상하셨어요, 누가?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장이 사전에 병원에 가야 되는 필요를 승인해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치소장이 해줬을까요? 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빌드업이냐면 향후에 공수처에서 조기에 땡기든 아니면 최상목이 버텨줘서 30일 이후에 신병을 땡기든 석방하기 위한 저는 빌드업이라고 봐요. 왜? 석방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석방 안 하겠습니까? 검찰이. 석방할 수 있다는데 석방 죽어도 못한다. 구속영장 나온 뒤에는. 그러면 모르지. 그래도 아마 석방할 수 있겠지. 지는 마음대로. 근데 석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석방 안 하겠어요? 자, 빌드업이 돼 있잖아요. 세 가지. 하나, 병원 갔잖아 오늘. 아프다고 진단서 뛰었겠지. 그렇죠? 뭔가 지금 상당히 아프다고 뛰는 거 지네 마음이지. 두 번째, 지금 헌법재판소에 갔잖아요. 정당한 수사에는 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야. 이건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게 부당하기 때문이었어. 자, 그러면 1번과 2번 통해서 뭐가 확보가 됩니까? 구속 사유가 해제되는 거예요. 뭐였어요?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었잖아요. 네. 증거인멸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앞으로 모든 기일에 참석하겠다고 함으로써 합법적인 수사를 응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이상 구속될 이유가 없네라고 풀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니까요. 자, 그거 막으려면 민주당이 어떻게 예비해야 해야 돼요? 됩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똘똘 묻히고 시민들이 확고한 의사를 다시 표현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 지금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달 이상 진행돼서 이미 많은 피로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연애할 때도 손을 한 2년 잡았으면은 뽀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지금 3년째 손이 부르트도록 손만 잡고 있는 거야 남녀가. 그러면은 그 드라마를 누가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되게 답답해요 지금. 뭔가 자, 더 이상 우리 착한 아이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좀 공세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자, 이제 연륜이 더 있으시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기후는 기후로 끝이 나야 하는데 검찰에서 이런 윤석열 석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상황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정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어쨌든 지금 이제 빛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시민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20, 30대의 젊은 층들이거든요. 그들이 좀 더 중심이 돼서 국민들과 함께 더 연대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좀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좀 더 현명하게 좀 대처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는 민생 영역을 챙겨나갈 것은 챙겨나가면서 민주당 내에 그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분에 대한 검찰에 대응하는 전략, 현재 수사 진행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팩트 체크하면서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잘 찾아내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처음에 그 비상계엄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치밀하게 치열하게 냉정하게 접근해 들지 않으면 이게 어영부영 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댓글로 긴 글을 써주신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계신데 애시당초 윤석열이 탄핵 가결이 되었을 때 그때 그냥 공모자들을 총리부터 장관들 다 일거에 탄핵을 해버렸어야 한다. 그래서 차관 체제로 갔으면 이런 일 안 생겼다. 라는 이제 의견이 지금 막 올라옵니다. 꽤 많습니다. 예. 처음부터 저희 계속 그렇게 처음에 제가 주장을 했었죠. 맨 처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역풍을 만들고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봐주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상황. 자, 이거 어떻게 지금 이제 해결해야 하느냐? 민주당은 대처를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지지율 부분에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최상목 총리까지 포함해서 다 탄핵을 했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영역에서 민생을 챙겨 나가는 부분을 하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 관해서 좀 전략적으로 뭔가 좀 잘 준비하지 못한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윤석열이가 당당하게 나와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대표님이 좀 전에 이제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 긴장하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 잊고 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뭐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정진석 비서실장, 충남 공주죠. 심대평 씨 아들이 지금 검찰총장이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존재감이 안가 해동 이런 때도 분명히 뭔가 역량이 굉장히 있던 사람인데 드러나지 않는 게 지금 민정수석입니다. 이들이 과연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긴밀한 관계들이고 업무적으로 보면 특수관계의 커리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나도. 지금 마치 뭐 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그들은 물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검찰의 움직임 더 긴장하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이죠. 이지은 위원장도 이런 내용 이제 뭐 원래 알고도 계시지만 민주당이 정말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제가 파악하는 것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요. 초스피드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인다. 민정수석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 심지어 정진석 실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도 매우 지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체포 영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할 때까지 10며칠이 걸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잤습니까? 네. 겨우 체포를 해놨는데 석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진짜. 자, 반드시 이제 막아야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설 대목 앞두고 사람들이 정말로 먹고 사는 게 저도 죽겠어요. 네. 뭐 다 괜찮으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민주당 보면서 민주당이 이런 얘기하면은 또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판을 달게 받을게요. 지금 너무 몸을 사려요. 예. 민주당이 지금 투 트랙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 트랙으로는 내란 범 처벌, 다른 트랙으로는 민생 트랙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민생 트랙 한다고 민주당이 민생을 잘 챙기네라고 평가를 누가 합니까? 나아집니까? 내란 청산이 민생이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내란이 청산되고 이 불안정한 상황이 평정이 돼야 민생이 필까 말까 한 거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민생을 챙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민생 스탠스 하면서 몸살이는 게 너무 느껴져요. 사실 지금은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오히려 민생 프레임으로 가는 순간 쟤들이 이제 어떻게 좀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국임당이랑 어떻게 이제 뭐 당정 여야 당정 협의하자는 게 최상목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최상목이 여야가 민생에 몰두하는 모습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내란 집단이 어떻게든 컴백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가주면 안 되지 우리는. 자, 그리고 내란범에 대한 전투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어차피 국민적 열의가 많이 식고 있기 때문에 왜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세가 꺾이겠어요. 물론 저는 여론 조작이 있다고 보지만 거기다 대고 민주당이 여론 조작이 있다라고 공격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보같이. 어쨌든 지금 최상목, 윤석열 민주당이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현실은 근데 민생도 너무너무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내란 척결이 민생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내란 척결은 민생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주문. 실제로 지금 민생 현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IMF 겪어보셨고 또 리먼 때 겪어보셨고 뭐 단 한 번도 우리가 민생 경제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란 척결이 민생은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피부적으로 저도 많이 느끼는데 뭐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고 40년 동안 해왔던 식당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고요. 최근에 그 작년 말 11월 기준으로 보면 폐업 보상금이 예년에 비해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폐업 보상금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부업에 대한 대출도 더 늘어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30대 주부가 자살한 사건도 생겼는데 민생 경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차악의 상황을 그래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지방 정부들이 민생 경쟁을 우리가 챙기겠다라고 네. 해서 지난번에 약 48개 민주당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역화폐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900억 정도의 지역화폐도 발행을 하고, 그러면 한 2조에서 3조 정도의 이제 시중에 이제 그 돈이 돌아가는 생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광명시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이라면 이제 등록된 시민들 다. 예, 광명시 28명한테 예, 28만 명한테. 예, 28만 명한테 추석 전에 10만 원씩 다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와. 민생회복지원금. 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10만 원을 쓰면 약 5만 원 정도 시중에 가서 더 쓰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지역 경제가 사라지는 거니까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이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이제 뭐 시민 1인당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현재 발표한 데가 한 10여 지자체가 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박정희 국회의원이 이제 조사한 걸 보니까 190개 지자체 조사했는데 157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다 찬성합니다. 근데 거기에 국힘 광역단체장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민생안정지원금을 좀 뿌리면 어쨌든 좀 밑바닥이 조금 온기가 돌는 효과는 확실히 있겠네요. 확실히 돌죠. 그 지역의 그 뭐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295억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 돈이 지역 안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확 살아납니다. 야, 우리는 그래 광명 시민이 아니면 이런 돈도 못 받고 그러고 정말로 네. 이사 뭐 가면 어디 좀- 됩니까? 예? 이사 가면 됩니까? 이사 가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네.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장은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군부를 좀 뗄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좀 같아요. 전에 이상호 대표께서 그 정말 내란 종식이 민생이다. 이게 이제 중앙 정치에서 할 큰 슬로건들이고 실제 액션들이죠. 그러면 이제 각 지역 단위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민생에 집중하면서 더 체감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마중물을 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 결과들 보면 2.5배부터 뭐 많게는 5배까지의 승수 효과가 있다. 멀티플이 계속 생겨 돈이 돌고 도는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러 번 비유를 해서 설명하잖아요. 뭐 이발소, 미용실, 뭐 식당 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들을 설명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마중물을 붓는 거, 이것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광역, 기초, 지자체 단에서. 그럼 이제 투 트랙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광명시장님 보면서 옛날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 보는 느낌이 네. 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지에 계신 지자체에서 민생을 진짜 살펴주시고 중앙당 차원에서는 정책투쟁을 열심히 해야 된다. 사실 제가 사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네, 예. 지금 이게 오늘 찍힌 사진이거든요. 어디 같아요? 야탐역이에요. 여기가 성남. 오. 네. 지금 테러한다고 뭐 하도 빗발치니까 네. 그 폭도들이 서부지법 그 이후에 네. 그러면 경찰 이거 특공대거든요. 네네. 그럼 확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총 들고 저렇게 다녀봐. 그러면 저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시민들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저기서 뭐 회식을 하고 어떻게 저기서 장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계신 지자체장들께서 애써 주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정치투쟁을 통해서, 저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민주당 의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지금이라도 탄핵하고, 실무정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정도 탄핵하고, 그리고 지금
선제적으로 이상한 짓 해서 저 윤석열 당장 석방해 줄 것으로 보이는 그 지휘계통산에 있는 상선들 여태까지 우리가 봐줬던 걸로 해서 탄핵하고 충분히 그거를 해야 돼요. 민주당이 탄핵당이라는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쟤들이 잘못했으니까 탄핵시킨 건데 그러면은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공세적 법안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계속 탄핵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빨리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 오늘 이렇게 열띠게 말씀해 주신 우리 이상우 기자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상우 기자 파이팅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놓치고 기자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놓치고 있던 게 정말로 저는 파이팅 있는 거 원래부터 우리가 계속 지켜왔어야 하는데 약간 방심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에 덧붙여서 최근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많이 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정치적 효능감을 일부 맛봤습니다. 잠시 이제 카타르시스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는 작은 부분입니다. 가장 큰 카타르시스 느낄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탄핵, 파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마음의 준비. 그래서 지금 이 카타르시스를 잠시 느끼고 조금 어떻게 보면 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텐션을 같이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가셔야 저들이 함부로 저렇게 구속에 대한 석방을 뭐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짓들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겠습니다. 네.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 직접 만나보고 마음을 많이 읽을 텐데 정치가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민생에 직결되고 있으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서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으로서 또는 행정가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민주주의를 이렇게 지켜왔던 것을 한순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나? 그럼 그 책임과 원인은 누가 돼 있지? 우리는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돼요. 그 해방 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절망감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키워내면 대한민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 힘으로 잘 그 살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저도 작지만 한번 불사르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가 이미지로 광명시장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오히려 이야기도 더 재밌고요. 행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정치가 더 좋은 행정을 만드는 것이지 행정 자체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정치 평론은 잘하는 단체장이 훨씬 좋다. 네, 정치 평론은 자신 없고요. 시민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마지막 말씀만 안 하시면 하여튼 90점이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을 행정은 결국 좋은 정치가 좋은 행정을 만든다. 좋은 정치가가 좋은 행정을 만든다. 이전 우리 위원장님 요즘 정말로 뉴스공장 화이팅 그리고 다스베이다 화이팅 이전 화이팅 정말로 유명해졌죠. 스픽스 더 화이팅. 예, 우리 천천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젊은 사람이 더 좋은 정치, 더 바른 나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확신을 갖고 있고요. 역전의